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중국은 비유와 은유에 능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정책 어젠다에서도 재미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얘기할 때도 고양이에 비유한 경우도 있었죠.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캐치프레이즈는 흥묘백묘로 알려진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라는 구호였습니다. 쓰촨성 출신의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로는 쓰촨성의 속담인 검은 고양이든 노란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라는 흥묘황묘론에서 나왔는데요. 다 같이 잘 살자는 사회주의의 기본 체제인 공부로는 잠시 접고 능력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도록 하자는 선부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호 아래 지난 42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일부를 도입했던 중국은 미국의 국내 총생산 70%에 이르는 경제 규모를 갖게 되고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수준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중국이 다시 공부론을 꺼내들었는데요. 신공부론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문가로 불리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의 신공부론 시대 중국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김성희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수요포럼에 연사로 나온 전병서 소장은 이 선부론에서 이제 신공부론으로 바뀐 중국의 배경과 또 그에 따른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 상황을 전문가답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중국이 사랑하는 고양이의 털 색깔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이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고양이의 변색은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흥묘, 황묘, 백묘, 반묘도 아닌 농묘의 전성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이 녹색 기술, 녹색 고양이가 중국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농묘로 대변되는 신공부론이 앞으로 15년, 2035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서는 시기까지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의 신공부론 시대 중국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귀에 따갑도록 들릴 말이 공부론입니다. 그래서 공부론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중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론이냐? 아닙니다. 공동부유론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아리바바나 탄센트 이제 가외 그 교육회사, 연예 엔터 회사들을 제재하면서 주가가 80% 90%씩 폭락을 해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민간 기업들의 창의성을 완전히 죽이는 이제 말아먹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틀렸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의 공부론은 중국식 중산층 만들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이 이제 2단계 어제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습니다만은 웃으면서 서로 칼을 내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자기네들 얘기로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 그러는데 저것은 위태로운 굴기일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한중수교 30년 크게 우리가 재미 봤다고 하지만 앞으로 30년은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중국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방어운전 안 하면 계속 터진다. 오늘 결론입니다. 중국 위기인가 보면요. 한국의 언론, 책자 보면은 하여간 넘칩니다. 중국이 파산한 날, 중국발 금융위기 어디 갈 것인가,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가 됐다. 2022년 중국발 경제 위기,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우리 그때 어려웠을 때 보면요. 어떤 나라가 위기냐 아니냐는 주가 금리 환율. 지금 우리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경제 위기 왔을 때 주가 대폭락했습니다. 환율 800원짜리가 2100원까지 가죠. 회사채 금리, 하이닉스가 회사채 3년째 회사채 금리가 21%였습니다. 금리 폭등하고 주가 폭락하고 환율 폭락하면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중국 지금 주가 어떠냐? 연초 1회로 왔다 갔다 하나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환율 어떻게 되냐?
달러가 모자라면 환율이 저게 폭락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7.16에서 지금 6.3까지 계속 절상됐습니다. 저런 얘기하면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계속 늘고 있고 외국인이 중국 주식 사러 돈 계속 들어옵니다. 금리 어떻게 되냐? 단기금리 금년 들어서 2%에서 계속 옆입니다. 장기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저 세 가지로 놓고 보면 중국이 금융위기다, 경제위기다 하는 컨센서스다. 그래서 달러는 어떠냐? 왜 안 보이고 쭉 추세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헝따라고 하는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래서 이게 한 주일 전인가 미국의 제롬 파웰 의장이 그 헝따 부동산 문제가 중국의 금융위기로 오고 미국의 위기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일까요? 결론 아니다. 엉터리다. 헝따 부동산은 왜 망했는가 놓고 보면 딱 이건데요. 결국은 헝따는 중국에서 1등하는 회사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부동산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헝따 부동산의 이번 사태는 헝따 한 개 회사에 국한된 것이지 나머지 회사한테 국한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헝따 부동산 회사의 회장의 오팔입니다. 2014년 이때 부동산 경기가 확 꺾어졌을 때 그리고 정부가 규제를 확 했을 때 헝따의 시자인 회장이 역발상을 한 겁니다. 이때 확 지르자. 그래서 아무도 투자 안 할 때 이때 확 질러가지고 지금 이제 2015, 16, 17에 대박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국 1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가 들어갔는데 모든 다른 회사들은 다가 규모 줄이고 부채 줄이고 자금 확보했는데 헝따는 반대로 했습니다. 있는 돈 다 끌거다가 땅을 산 거죠.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요때 2016, 17년에 저 꿀을 빤 그 경험을 이번에 그대로 썼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망했냐고 그러면 바로 이 세 가지 그 레드라인을 준 건데 선수금 제외한 자산부채 비율이 70% 초과하면 안 되고 순부채 비율이 100%, 현금이 단기부채 비율보다 많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가 빨가면 대출 중단. 한 개만 그러면 5%, 두 개 그러면 10% 이렇게 제한을 줬어요. 근데 지금 헝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중국의 상위 탑 10 정도 회사 중에서 여기에 딱 걸린 회사가 바로 맨 아래에 있는 중국 헝따하고 제주도에 우리 호텔진 녹지그룹 요 두 개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중단시켜서 요 두 놈만 거덜난 것이고 위에 있는 보리부동산, 백개원, 뭐 중국에서 망과 이런 회사들은 멀쩡합니다. 1등하는 회사의 CEO의 오판에 걸린 거다. 그럼 이게 충격이 얼마나 되냐고 그러면은 지금 중국 전체 그 채무 중에서 헝따가 가진 채무 1조 8천억은요, 총 채무 대비 0.1%고 부동산업계 전체 부채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엉망진창이 돼서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상승률이 떨어졌을 뿐이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헝따 한 개에서의 문제인데 그럼 왜 헝따를 부도를 안 내냐고 그러면 헝따 문제가 아니고 헝따에 납품하고 있는 전국에 그 200군데 이상 사업장을 벌려놓은 거기 하청업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이거가 한 9천억 우리 돈으로 뭐 대략 한 180조 정도 되는데 이게 터지면 중소기업들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면 내버려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대주주가 돈 넣어라.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중국은 왜 정부가 저거 손 안 보지 그러면 중국은 지방에서 부도가 나면 지방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자구 노력하고 난 다음번에 광동성이나 심천시가 지분을 짓고 그러면 그 상황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바로 우리가 구조조정 때 했던 것처럼 채무 출자 전환합니다. 탕감하고요. 50% 예를 들면 탕감하고 50% 출자 전환. 그래서 이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존 주주 지분 소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자 새로운 주주를 끌고 들어오는데 지금 헝따 사태는 이 네 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헝따 어떻게 되냐? 제가 볼 때 헝따는 멀쩡하게 그냥 있을 거고 헝따의 오너만 아마 아웃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중국이 그 요소수 때문에 우리가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뭐 정부가 왜 이걸 체크를 못했냐 뭐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모진놈 옆에 있다가 이번에 돌 맞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 정부의 정책적 오류 실수가 이게 우리한테 엉뚱하게 돌멩이 날라와서 물류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이요. 에너지 절감 정책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회담을 했지만 기후협약에 우리도 협조하겠다. 그래서 2060년까지 우리는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래서 5개년 단위로 이 에너지 사용을 얼마를 줄일 건가를 다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2019년, 20년에 목표를 다 미달했습니다. 2021년에도 한 3% 정도를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게, 이게 목표가 1분기, 2분기에 못 갔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31개 성에 이 리그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1분기, 2분기마다 이 에너지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 못한 것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경고등을 만들었어요. 요 분기별로 체크를 하는데 2분기까지 목표를 달성 못한 성이 31개 중에 19개 성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은 5년마다 정부가 바뀌는 이 인선이 있어요. 거기 이제 지방의 그 지도자들이 중앙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금년도 업적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3분기에 이 숫자를 또 못 맞히고 4분기에 못 맞히면 승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에너지 절감이나 CO2 발생량의 축소는 첫 번째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 절감 설비나 이 환경 설비를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3개월 만에 할 수 없죠. 그러나 법원 몰고 주먹은 가깝다고 당장 내 목이 달려 있으니까 뭐를 했냐고 그러면 바로 이걸 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전체 에너지의 82%를 석탄으로 조달합니다. 석탄 생산하지 마. 석탄 줄여라. 생산을. 그 다음에 에너지를 줄이려고 그러면 전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전기 송전을 줄여버려라. 19개 성이요. 송전을 줄이는데 하루 전기 보내고 이틀 단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을 많이 쓰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건자재, 여기 공장 제한 송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많이 있는 도시들, 거기도 제한 송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9월달 3, 4분기에 각 성의 에너지 사용량 단위 이거 다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표를 맞춘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우리는 뭐 호주하고 무역전쟁을 해서 거기서 호주가 화나가지고 이 중국이 이제 석탄 수입을 중단시켰더니 그거의 영향이 전력 대란으로 오고 요소수 대란으로 왔던 그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이게 문제인데, 중국이 석탄 많이 수입을 해요. 하는데 얼마나 하냐 그러면 우리는 호주가 최대 수입국이라고는 아닙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가 중국 전체 석탄 수입의 46%고 호주가 32%입니다. 싸움에서 금년에 호주는 빵이 됐는데 인도네시아한테 늘려서 62%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러시아한테서 늘렸고, 지금 중국이 1년에 19억 톤, 20억 톤 정도 석탄 생산하는데 수입하는 석탄이 한 2억 톤 정도, 1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호주에서 32%, 그러니까 10%에 32%, 그러니까 한 3.2% 정도를 호주에서 수입하는 거죠. 근데 작년에 그 사태 때문에 금년에 전체 중국의 석탄 수입은 10% 정도 줄었습니다. 수입이요. 그럼 거기다가 30%니까 0.3에서 1% 정도 전체 석탄 에너지의 그 정도 영향이 호주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략 대란이 났다. 그거 완전 넌센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계속 이제 호주하고 전쟁해가지고 중국이 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 중국 전기 발전량은 보시면은 뚜렷이 플러스예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 8월 달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발전은 했지만 제조업에 송전을 안 해버린 거죠. 지방성 당석이들이 자기 면피하려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철강부터 시작해서 화학, 시멘트, 건자재 이거 다가 가동률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건자재 가격 다 폭등하고 알루미늄 가격 다 폭등을 했죠. 그래서 요소수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해외 공관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거 안 했냐. 뭐 이제 한국의 이 정부가 왜 그걸 체크 못 했냐고 그러는데 중국에 하루에도 정책이 수십 개, 수백 개씩 나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해서 그렇게 모니터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요소수 문제는 이 관세청에서 이거 수출하는 거 요거 사전 심사 받아라. 요 문서 한 장에 우리가 물류대안을 갖고 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 요소가 우리처럼 디젤
엔진에 넣는 게 아니고요. 질소, 인산, 가리, 요소화는 비료 때문에 얘들은 생산하는데 그걸 생산하는 것이 천연가스에서 생산할 수 있고 석탄에서 생산할 수 있고 이제 석유, 나프타에서 생산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석탄이 워낙 많으니까 석탄에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석탄 생산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확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당연히 요소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러니 이게 이 요소 가격이 이게 200위엔에서 440달러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사 짓는 비료 부족 때문에 난리가 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국제 가격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내수 우선이니까 비료 때문에 수출을 자제해라. 수출 일단 스톱해. 거기에 우리가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로 놓고 보면 요소 가격이 저게 8월달, 9월달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9월달에 중국의 주요 도시의 주요 성에서 석탄 생산 제한, 발전 제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하면 5에서 20% 벌금 물린다. 그리고 감옥 보낸다. 그러니 수출업자들이 수출을 할 리가 없죠. 거기에 우리가 딱 걸린 건데 지금 보면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은 저게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고 보복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에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석탄 가격이 저렇게 폭등을 했다가 이 9월달, 10월달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금 석탄 생산을 증산하게끔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요소 가격도 이제 그 10월달 들어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이걸 석탄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석탄 생산량이 정상화되고 또 이제 겨울철은 요소 생산 업체들이 전통적으로 재고를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를 이 한중 간의 경제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건 넌센스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중국의 정책 오류, 정책 실수에 우리가 날라온 돌맞은 거다. 그러나 저는 이번 우리가 대응하는 것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중국이 그런 식의 액션을 보였을 때 정말로 이것은 은밀하고 조용하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언론에서 야 난리 났다 큰일 났다 1890개인가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끊어지면 완전 죽는다 난리를 쳤습니다. 문제는 중국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모든 언론을 모니터링하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요소 그거 한국에 수출하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드디어 알아버린 거죠. 야 이거 무슨 뭐 관광객 무슨 뭐 이런 거 규제할 필요 없이 한국에서 필요한 이거 하나만 건드려도 한국이 악소리 나는구나. 이걸 제가 볼 땐 답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우리 사드 때도 그랬지만 대중국 전략에서 정말로 이것이 온 나라가 나서서 할 일이냐. 결국은 우리가 중국을 정확하게 잘 몰랐던 해프닝이다. 그렇게 얘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부채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이 기업 부채가 GDP의 163%라.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본질은 뭐냐 그러면요. 바로 중국은 국유기업 대출이 은행 대출이 69%입니다. 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국유기업이 전체 GDP의 63%를 커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큰 기업들은요. 앞에 중국은 회사 이름 함부로 못 씁니다. 거기에 중국, 중화, 국제, 뭐 중신 이런 거 들어가면 100% 국유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은 중국이라는 단어 못 써요. 그래서 중국은 전체 경제의 3분의 2가 국유기업이고 이 국유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163%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국유기업들의 비중 60%를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중국의 기업 부채는 98%가 됩니다. 순수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 선진국 평균보다 오히려 좀 낮은 수준이에요. 더 드라마는 이겁니다. 중국은 증권은행 보험이 다 국가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산업은행이 철도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한테 대출해 준 거 그게 GDP의 160%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 중국 망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금융위기 온다고 떠들었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금융구조하고 이게 기업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양측이 소년처럼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놓고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돈. 그 세상이 패권이 어디로 가는지는 황금한테 물어보고 세상이 어디 가는지 돈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서방 세계의 최근 10년, 특히 작년 금년에 중국 위기론, 붕괴론 한국에서 그렇게 넘치는데
그다음 누구 얘기냐면 한국의 전문가가 얘기냐 한번 신문 검색해 보세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블룸버그가 뭐 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언론에서 그렇게 떠든 것하고 실제 액션은 어떻게 되냐 보면 이게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주식 산 돈입니다. 2021년에 11월 달까지가 작년에 2천억 위안 정도 샀는데 금년에 3,200억 위안, 그 60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을 놓고 보면 중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은 단 한 달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금액은 줄고 늘고 하지만. 그리고 최근 석 달 동안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증권사, 2등하는 증권사가 골드만삭스, JP 모건이고 자산운용사 1등이 브랭락, 2등이 뱅가드인데 자산운용사, 증권사 1, 2등 하는데 금년에 중국에다가 100% 자기 자본으로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를 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빠르고 가장 자산운용력이 큰 1등, 2등 하는 데서는 왜 중국에다가 망한다는 나라에 법인을 냈냐 이거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망한다고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8% 성장하고 한국이 4.3, 일본이 2.4면 8% 성장하는 나라가 망하면 4%, 2% 성장하는 나라는 벌써 끝나야 되죠. 어쨌거나 내년도에를 보면은 뭐 IMF가 최근에 예측한 걸 보면 전 세계가 다 미끄럼틀을 탑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냐? 중국 마찬가지로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전 세계는 그 브레이크 밟는 시기고 요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리스키한 수준이 온다. 시진핑이 이제 공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우리나라는 100년 대계가 있을까요? 중국은 1921년 공산당 만들면서 100년 뒤에 뭘 할 걸 정했고 1949년에 나라를 건설하면서 100년 뒤에 뭘 할 걸 정했는데 이제 중국이 어려운 것이요. 저도 뭐 중국에서 석사 박사를 이제 석사도 나 박사 한 번 했지만 저 중국 잘 못합니다. 단어라도 해석이 안 돼요. 논어의 60, 70%가 다 사자성어를 하는 거죠. 사자성어는 글자 안다고 해서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이 창당 100주년에 뭘 하냐고 써놨는데 자기네 말로 소강사회를 건설한다. 2050년에 뭐 할래? 그랬더니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그 단어를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한 겁니다. 소강사회라는 것은 얘기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온바오, 샤오강, 따통, 이제 사회 레벨을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렇게 해놨는데 소강사회라는 것은 인당소득 $10,000가 되는 중진국 건설을 2021년까지 하겠다는 게 얘들의 100년 목표입니다. 그리고 1949년에 창당했으니까 100년 지나는 2050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폼 잡고 우리가 G20니 뭐니 떠들지만 뭐 1949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는 별 볼일 없었습니다. WTO가 가입되고 난 그 이후부터 보시면 이 75도 각도로 상승을 하죠. 불과 20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공부론, 정말로 불가사의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게 웃기는 얘기죠. 막세 자본론을 보면은 노동자들이 이게 이 부의 불평등 때문에 데모를 일으키고 판을 넘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인데 1919년 이언저리에 중국은 공장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저는 해보면요. 모택동이 정말 막스의 자본론을 읽어는 봤을까? 1800년대 말에 태어난 모택동은요, 후난 창사 출신입니다. 후난 같으면 우리로 치면 어디로? 중국의 전체 이 성 중에 31개 성 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성 끝으로 하면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아주 가난한 농촌,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범학교를 나왔는데 1920년 이 언저리에 그 시골에 독일어로 된 자본론을 중국말로 번역한 책이 있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자본론도 안 읽어보고 공산주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당이라고 그러지만 당기에 보면 이 곡식이 있어요. 농민이 만든 공산당입니다. 이거 서방의 공산당하고 달라요. 이 모택동은 제가 볼 때는 자본론을 잘못 해석해서 같이 시행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약진 운동을 해서 4,2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공동으로 부유하자고 그랬는데 14억이 다 굶어 죽은 거죠. 그 이후에 이걸 4,200만 명이 죽었는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뭐 내려가라 하야해라 별짓 다 할 거니까 거기다가 이걸 틀어막아버린 거죠. 어떻게? 그래서 중국은 66학번부터 76학번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학 교수들 다 쫓아가지고 시골에 보내버리고 애들 다 쫓아버린 거죠. 그게 암흑기 10년입니다. 그래서 76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중국이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의 병자, 아시아의 거지가 됐다가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개혁개방을 하죠. 그때 등소평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흰 고양이, 우리는 까만 고양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원래는 노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2마리 들고 와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지도자들은 뭐 딴 건 다 차치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탁 찌른 핵심. 그래서 등소평이 당시에만 해도 1970년대, 80, 우리도 그렇지만 문맹자가 4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문화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의 꿈, 뭐 이런 소리 하면 씨알도 안 먹히죠. 근데 아주 고양이 2마리 들고 와서 흰 고양이하고 까만 고양이 누가 좋은 고양이냐? 사람들이 나는 흰 고양이, 너는 노란 고양이. 근데 중국은 까만 고양이라 하지만 이 등소평이 쓰촨 사람이에요. 쓰촨 속담에 흰 고양이, 노란 고양이 중에서 좋은 고양이는 쥐 잘 잡는 고양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당 대회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대비를 좋아합니다. 한자, 한시 뭐 전부 보면요. 글자 수도 4개, 4개. 흑색이면 이쪽은 반대로 흰색. 대구 이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흰 검정색하고 노란색이 약간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흰 고양이로 살짝 바꾼 겁니다. 그래서 14억이 다 같이 잘 먹고 살자 하다가 4,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요. 그러니 어떡하냐? 능력 있는 놈 먼저 부자 되라. 요걸 딱 던져서 40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됐냐? 미국 다음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미국의 70%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선부론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이 새로 공부하자는 공부론이 태어납니다. 왜? 체제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체제 위기냐? 중국은요, 역사를 놓고 보면 황하강 주변에 60, 70%가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황하강은 우리 낙동강, 영산강처럼 하상이 땅보다 높아요. 왜? 물의 60, 70%가 흙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람을 해버리면요, 우리는 뭐 한강 고수부지가 범람에다 물 빠지면 뭐 매점, 의자 뭐 다 있잖아요. 황하강은 없습니다. 평평한 운동장인데 흙이 침전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의 이재민이 순식간에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3일 안에 무조건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털다 죽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홍수가 안 난 부자를 텁니다. 그러다가 재미가 나면 굴량미가 많이 있는 관가를 털어요. 거기서 재미를 내면 리더가 하나 나오면 나라를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창업 황제들 중에서는요, 거지 황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주원장이 대표적으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하강이 범람하는 주기하고 중국의 왕조가 바뀌는 주기하고 거의 같아요.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을 하자고 하면 부의 불평등이 극심하게 되면 나라가 엎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태종이 중국에서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제 황제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당나라 이셈이 당태종인데 당태종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이 화가 나면 배를 엎어버리기도 한다. 이게 중국 지도자들이 민중의 분노, 부의 불평등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왜 중국이 이 시점에 시진핑이 공동부유론을 갖고 나왔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한국의 언론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려고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기재에는 체제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진핑이 뭐 자기가 일당 독재하고 1인 독재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2018년에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끝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헌법에 중국도 주석의 임기가 있어요. 5년씩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이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2018년에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을 싹 없애버려요. 이론상으로는 2연임, 4년임, 10년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미 제가 볼 때는 그거 헌법 결의할 때 딱 2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습니다. 이때 2명이 누구냐?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중국도 그거 투표할 때는 비밀 투표를 했어요. 그때 이미 반대 세력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5년마다 중국은 당대회를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당원이 얼마냐 하면 9,500만 명입니다. 인도 다음번에 두 번째로 큰 세계 정당인데 이게 다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5년에 한 번 딱 국회가 열리는데 그때 당대회를 하는데 5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래서 5년 사이에 이 9,500만 명의 대표 2,900만 명 중에서 205명을 뽑습니다. 그게 중앙위원인데 이 사람들이 5년 중에 7번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1중전, 2중전, 3중전 그러는 것이 제1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런 뜻인데 11일 날 6중전이라는 걸 열었어요. 6번째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의할 때 뭘 해야 되냐 메뉴가 정해져 있는데 6중전은 정해진 주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희한한 거를 시진핑이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역사는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1기, 2기, 3기를 나눴는데요. 바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1기는 모택동, 2기는 딩소평, 3기는 시진핑. 후진타오, 장쩌민 주석은 뺐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시진핑은 시, 등, 모하고 같은 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장쩌민 주석하고 후진타오 주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 두 파의 세력은 완전히 와해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 얘기를 했냐면 마르크스 시대가 모택동 시대고 선부론이 등소평 시대라고 하면 시진핑은 21세기의 중국의 마르크스다. 이번에 그렇게 못을 쳤어요. 이제 이론상으로도 마르크스하고 같은 급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의 뭐 장기 집권 이런 거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산주의가 원래 하고 싶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먹는 것이 공부론인데 그걸 내가 실현하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공부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역대로 공산주의 국가의 통치국가의 수명을 보면 막세 자본론이 1867년에 발간이 됐는데 154년이 됐지만 어느 세계 어디에도 공유제가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소련 해체됐고 동독 없어졌고 쿠바, 베트남, 북한 뭐 전부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어디도 안 되는 이 어려운 거를 과연 시진핑이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볼 때 못 해냅니다. 근데 왜 공부론이냐 그러면 이것이 장기 집권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미국에 70%까지 와 있는 이 경제 수준이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2021년에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의 길로 가지 않는다. 이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를 받아들여서 미국식 자본주의를 갖고 와서 미국의 70%까지 따라왔지만 미국하고 똑같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위기가 겪어지지 않은 나라가 없다. 다 위기, 금융위기 다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국은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프했지만 그래서 중국은 우리는 미국하고 같은 길로 안 간다. 같이 가면 미국한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 길로 간다. 중국 특색의 중국의 길로 간다. 이렇게 이번에 표시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뭘 할래? 공동부유를 다 같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래?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얘기를 한 게 쌍순환 제조관계 얘기를 하는데요. 내수시장에서 먹고 살겠다. 그리고 목숨 걸고 기술 개발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동부유가 뭐냐면 앞으로 적어도 15년 동안 지속될 아이템인데 지금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가 저 공동부유로 바뀌는 것은 저는 딱 요약하자면 잘록한 허리를 통통한 항아리로 만드는 겁니다. 중산층, 중국식 중산층 만들기가 이 공부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제 그 중하소득, 그 연간소득이 한 7만 2천 yuan 정도 되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중국은 중산층으로 봐요. 이 중산층 우리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다. 중국식의 중산층인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연간으로 한 1,000만 원 겨우 받는 요 사람들 3억 6천만 명을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내에 10만 yuan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요게 중국의 중간 허리 키우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공부로는 n분의 1로 나눠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n분의 1로 나눠 먹자고 드라이브 샷은 쏘지만 실제적으로는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 지금은 인당소득 $10,000 갖고 갈라먹기 해봤자 별거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은 이름은 공부론에서 n분의 1의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파이를 더 키워서 먹자는 얘기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앞으로 그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뤘지만 핵심은 정적, 시진핑의 정적을 다 싸그리 없앤 겁니다. 집권 4년 만에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급을 440명을 목을 날렸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명분이 뭐냐면 부정부패 타파입니다. 거기에 반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적들이 다 날아갔고, 근데 문제는 속은 시원한 거죠. 국민들이 다가.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냐. 그래서 새로 이제 시작하는 앞으로의 10년 여기서는 흘러간 꽃노래 계속 부르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나온 것이 부정부패 타파가 아니고 공동부유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시진핑이 처음 집권했을 때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차이나 드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구호고 이번에 공동부유론이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민 체감형 새로운 국정 아젠다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시진핑을 앞으로 잘 봐야 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배구조에서 이미 판이 2018년에 끝났기 때문에 짧으면 15년, 길면 30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시진핑은 무슨 얘기냐면 등소평이 93세, 모택동이 83세인데 지금 68세인 시진핑이 저 사람들처럼 통치한다고 하면 2036년, 2046년까지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78세, 79세지 않습니까? 퇴임하시면 82세인데 충분히 82세까지 통치할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2035년까지는 시진핑이 집권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15년 정도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시진핑 연구를 깊이 해야 된다. 시진핑이 진짜 어떤 사람이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게 앞으로 15년 동안 중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은요, 자기의 국정 아젠다를 헌법에 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은 정확하게 시진핑 사상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구조를 딱 보면 모택동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뭐 말장난이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말에 뼈가 있어요. 말 절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문제는 없냐. 제가 볼 때 4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이 강국 함정은 경제 실패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 생기고 개혁의 함정, 반부패 이거 좋지만 대량으로 잠재적인 정적 양산합니다. 그리고 당 중심의 1인 집의 개인 우상화 이거 그건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강국 외교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시노포비아 중국에 대한 혐중, 반중을 무지하게 크게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지도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왜 이제 중국이 공부론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게 1978년에 개혁 개방을 했는데요. 이때하고 2020년하고 도시하고 농촌의 소득 격차가 78년도 2.6인데 지금도 2.6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이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G2가 됐고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하는데 부자하고 나하고 격차가 안 줄어들었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는 거죠. 이거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왜 이제 이 물이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냐면 지금 중국의 상위 1% 소득이 하위 50% 소득보다 더 큽니다. 정말로 안 믿기지만. 그리고 상위 1%의 재산이 하위 50% 재산의 5배예요. 안 믿겨지시죠? 포브스 500대 부자를 보면요. 100등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중국에 20명이 있습니다. 아니 공동사회라며. 거기 어떻게 부자가 있습니까? 근데 부자가 중국에서 1등 하는 부자가 전 세계 랭킹 18입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당소득이 32,000달러고 중국이 10,000달러인데 우리나라 1등 하는 부자는 포브스 부자 몇 등일까요? 156등입니다. 중국은 100등 안에 2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 아픈 거 못 참는 황하강 스토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을 지도자들은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역 격차, 도농 격차, 수익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한다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될까 봐 시진핑이 전공이 뭐냐 그러면 법학 박사입니다. 법의 힘으로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법치사회로, 그럼 그 사이에 나라를 법으로 달려서 뭐 살았냐? 중국은 관시라고 하는 인치, 그리고 당이 마음대로 하는 당치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의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시진핑은, 법학 박사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실현하는데 법치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 바로 문건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법치정부 건설을 위한 실시 요강, 요걸 발표했는데 여기서 아리바바, 탄센트, 지금 한국에서 얘기하는 중국이 민영기업 다 죽인다고 하는 것의 이유가 여기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런 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반독점, 디지털 경제, 인터넷 금융, 식품, 무약품, 노동보호, 금융서비스, 교육, 소비자 권리 보호. 요게 딱 걸린 게 이번에 주가가 대폭락한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 그리고 또 중국이 또 하나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기를 1명 낳게 했더니 이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를 2명 낳게 했는데도 애를 안 낳아요. 5월 달에 애를 3명까지 낳게 해줬는데 애를 안 낳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중국도 이제 우리 58년 개띠들이 우리하고 같이 은퇴를 하는데, 우리는 아마 58년 개띠 이후에 그 60년생들이 대략 1년에 한 100만 명 고내외인데요. 중국은요, 이 61년생부터 보면요, 이게 2,700만 명 이 정도로 가는 것이 62년부터 71년까지 10년 동안 이 정도 됩니다. 앞으로 5년 단위로 중국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억 2천만 명씩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공동부유에서 뭐를 좀 봐야 되냐면요, 그 중국이 억제하는 산업이 있고 중국이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억제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거, 그게 바로 디디 출시입니다. 그게 바로 아리바바, 탄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 이거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거 제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교육, 갑자기요, 사교육 업체 다 문 닫아라. 오늘부터 끝. 사교육 하지 마, 과외 하지 마. 그래서 주가가 90% 폭락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회사 제재 들어갔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애를 3명까지 낳게 해줬는데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단을 물어 왜 안 낳냐 그랬더니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 그거 내가 바로 해결해 줄게. 전국의 사교육 끝. 그만. 그리고 부동산 우리로 쳤을 때, 아니 집값이 12억인데 네 같으면 애 낳을 수 있겠냐. 좋아하네. 부동산 규제까지 가서 그게 지금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채 의존도 높은 탄소 배출 산업, 이번에 석탄 산업 같은 거. 요 네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요게 걸린 놈은 다 죽었고 주가 대폭락했는데, 반대로 주가가 급등한 최근 한 2~3달 사이에 주가가 100%씩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품질 발전 산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1차 분배,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산업, 요거 육성하는데 이게 바로 첨단 산업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정부가 미친 듯이 육성하려고 이것은 주가가 100% 폭등을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동부유산. 아까 보셨지만 도농의 격차가 2.6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전략, 농촌 발전 전략에 여기에 수혜자가 대박인데, 첫 번째 농기계, 두 번째가 종자산업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종자산업 무지하게 커집니다. 왜 그러냐? 중국에 가보면요, 아마 중국에서 여행 가시거나 뭐 일 때문에 가시거나 중국 식당에서 식사해 보시면 어떠세요? 한국 분들은 99.9% 느끼해서 못 먹겠다. 근데 그 기름이요, 무슨 기름일까요? 콩기름입니다. 중국은 아침에 사람들이 밥 안 먹고요, 우유처럼 생긴 거 컵에 이거에다가 꽈배기처럼 요티아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먹고 가요. 그 우유처럼 생긴 게 또우장이라고, 우리 같은 베이지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고기 그러면요, 우리는 소고기라고 생각하면 중국은 고기 주세요 그럼 돼지고기 줍니다.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데 돼지를 뭘로 키울까요? 우리는 사료먹이 키우잖아요. 중국은요, 아닙니다. 콩을 짜고 난 그 대두박이라고 그러죠. 콩 깻묵을 갖고 돼지를 기릅니다. 1년에 돼지를 몇 마리 먹냐? 중국이 7억 5천만 마리 먹습니다.
그리고 두부요. 중국은 두부를 마파두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중국은 두부를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얼려서 먹고 이게 썩혀서 튀겨 먹고 별짓 다 합니다. 아마 중국 가서 그 경험 해보셨을지 모르는데 우리 화장실이나 시골의 두업 냄새는 저리 가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로 코를 지지 않으면 그 가게 앞을 지날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초우또우프라고 썩은 두부. 그 냄새 지독합니다. 우리 그 홍어 먹고 나면 이 옷에 배듯이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배요. 근데 문제는 이거 딱 먹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못 됩니다. 그 맛에 이 모든 거 콩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중국은 콩을 10%만 자체에서 90% 수입을 해요. 미국에 수입하다가 무역전쟁하는 바람에 이거 스톱시킨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칠레, 남미 국가들이 대박 났고요. 유사시에 중국이 14억이 먹는 곡물을 미국이 통제를 해버리면 미사일이고 항공모함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배고픈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중국은 이제는 식량을 국가 안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은 GMO 이걸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신젠타라고 전 세계에서 2등하는 종자회사가 지금 중국 겁니다. 중국 지금 종자개량에 목숨 겁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농업 저거 굉장히 커집니다. 세 번째가 데이터 보안 산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번에도 나왔지만 환경보호, 신에너지 요 네 가지가 공동부의 수혜 산업인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주로 왼쪽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100% 주가가 올라간 분야, 중국이 육성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바이든을 선택한 이유는 당대 최고의 중국 통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5년 정도 이 시간에 중국을 자초시켜서 꺾어버리면 다시 30년의 행복한 시간이 오고 만약에 이걸 놓쳐가지고 지금 73% 되는 중국의 GDP가 9자를 보이는 순간에 중국의 봉쇄는 헛방이 된다. 결론만 잠깐 얘기 드리면요. 한국 어떻게 되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중국이 작년에 이제 100년 됐다고 그러는데요. 창당한 지 우리도 100년 됐고요. 우리가 중국인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90년대, 2000년대 우리 보고 따가 큰형님, 사장님, 라오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중국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한국어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호칭이 바뀔 때 우리는 중국에서 끝난다. 근데 요게 너 한국 쪽이니 니스 한국어 주마 요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 끝납니다.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형님, 사장님으로 대접받았던 그 시절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중국 GDP의 83%까지 왔습니다. 14억의 인구가 일하는 것보다 우리 5천만이 일한 게 83%. 이때 우리가 대접받았고 우리 지금 중국 GDP 대비해서 11%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중국에서 당당하게 설 거냐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보는데요. 중국이 30년 뒤에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꾼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90년대 중반에 우리 중국 GDP의 83% 갔던 거 이거 프로젝트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하면 우리가 세계 넘버 2 아니면 3 됩니다. 이러면 중국한테 우리 당당하게 이거 안 되면 계속 당합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요. 아니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에서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팝니다. 왜 파냐? 결국은 답은 저기에 있습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는 나라 거기서 팔아가지고 그보다 높은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 2002년부터 우리가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는 정치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이게 익스큐즈가 안 돼요. 놀랍게도 2002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미국을 제치고 1등이에요. 이때부터 우리가 계속 미끄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30년 동안 중국에 꿀 빨았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돈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해외로 외국인도 우리 주식 계속 팔지만 우리도 계속 해외 돈 들고 나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률을 못 따라서 그렇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론, 불패론, 붕괴론, 추월론, 위험론, 기회론 별 얘기 다 하지만 전 답은 개 3마리로 딱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개는 선입견. 중국은 못 사는 나라. 중국에 대한 편견. 중국은 기술 짝퉁의 나라. 근데 이 두 가지 다가 마지막 세 번째 개한테 걸리면 끝납니다. 백명운의 불여일견. 베이징, 샹하이,深圳 한번 가보면 어떠냐. 거기 가보면 확 뒤집어진다. 우리가 지금 한 도시의 소득 수준, 삶의 수준은 거기에 굴러다니는 차를 보면 되는데 우리 지금 서울 시내에 굴러다니는 차가 BMW, 벤츠, 아우디, 명차들이 한 10대 지나가면 2세대 될까요? 근데 베이징, 샹하이, 深圳 한번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요. 6대, 7대가 BMW, 벤츠, 아우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한테 우리 기술 계속 밀리고 있고요. 우주, 항공, 국방, 생명, 보건, 에너지, IT 이미 금년에 조사한 과학기구 조사를 보면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이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중국보다 우리 잘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앞으로 중국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3차 산업혁명 제조에서는 중국하고 이제는 협력이 아니라 치열하게 피 터지는 경쟁자 됩니다. 앞으로 협력은 4차 산업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걸 보면 전체 96%가 중건자고 자본재인데 저것은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부유를 하면서 첨단 산업, 육산업 이게 다 국산할 거예요. 우리 입지 없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한 어떻게 보면 과평가 이거 틀립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중국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우리 최대 수출국이고 달러를 거기서 76%를 거기서 벌어오기 때문에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볼 때 우리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것은 중국에 취하지 말고 즐기지 말고 이 철저하게 방어 운전 안 하면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은 매일 터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14억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화강 넘어서 이재민이 털듯이 주변국을 털 수 있지만 인당 소득 $10,000에서 소득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사람들이 7억 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기회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무슨 동남아로 간다 물론 의미가 있지만 가까운데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은 전 세계가요. 중국 다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정말 그 나라를 정말 잘 아는 건 누굴까요? 그 나라에서 살아보고 놀아보고 공부해본 사람,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제일 잘 알잖아요. 한국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중국 유학생들 50만 명 있는데서요. 한국이 5만 명 최대입니다. 미국, 일본 12,000명, 2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중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 유학생 16만 명 중에서 중국 유학생이 7만 명이에요. 40%가 중국 유학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오산이고요. 중국에서 공부하신 그 사이에 수십만 되는 그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 여기서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의 신공부론 시대 중국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의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김성일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기자였습니다.